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제 공인중개사 이제 첫날 첫 강의가 하필 또 부동산 공법이라 공부를 안 해보신 분들은 모르겠지만 오늘 첫날 첫 강의라 여기 써 있는 거 잘 안 보이시죠? 아마 화면에는 잘 나오는데 빛에 반사돼서 안 보일 수도 있는데 이름이 이제 부동산 공법이라 처음 공부하시는 사람 입장에서는 저런 법이 있는 줄 알고 있어요. 부동산 공법이라는 법은 없고 총칭해서 한꺼번에 부르는 게 부동산 공법인데 저는 이제 하기 전에 제 소개는 간단하게 해야죠. 예. 제가 지금 현재 우리가 30회잖아요. 제가 10회 때부터 강의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20년 됐는데 강의한 지 20년 됐으면 이제 떠날 때도 됐죠. 예. 그래서 이제 조만간 이제 하산할 준비도 하고 이제 다른 것도 좀 하려고 준비 중이긴 한데 처음부터 여기 강의를 했기 때문에 뭐 떠날 수가 없죠. 예. 지금 저랑 같이 강의하시는 분 중에 1세대 분들은 거의 은퇴하셨고 그때 당시 제가 24살 때였는데 지금은 뭐 거의 60이 넘으시고 70이 다 되셨기 때문에 강의 자체를 서 있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3시간, 4시간 서서 강의한다는 게 쉽지 않거든. 네. 그분들은 다 은퇴를 하시고 저는 이제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1.5세대인가? 그 정도 되는데 아직까지도 같이 선생님들하고 같이 강의하는데 제가 나이가 제일 어린데 제가 제일 오래됐어요. 생긴 거 그렇게 안 생겼죠. 근데 이름이 고상철이라 이게 되게 나이가 많아 보이는 이름이에요. 고자가 들어가서 그런가? 이게 최상철 그러면 좀 괜찮은데 고상철 그러니까 뭔가 오래일 고자 같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좀 나이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경력이 좀 오래됐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저는 일단 2차 과목이라 간략하게 제가 여러분 좀 알아야 제가 또 강의 진행하는데 이렇게 해야겠다라고 알 수 있거든요. 혹시 나는 공인중개사 아무것도 모르고 나 이번이 처음이다 라시는 분 있어요? 아무것도 모른다. 대략 3분의 2?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좀 한 경험이 있는데 나 한번 다시 재도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제 눈 보셔도 괜찮아. 뭐 창피한 거 아닙니다. 시험이 어려워서 떨어질 수도 있고 붙을 수도 있고 한 거니까 혹시 나는 한번 더 하고 있는 입장이다 했어요?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제가 대충은 이제 알았으니까 오늘부터 진도하는 거는 기초과정이라 11월 달하고 12월 달은요 기초과정이라는 거는 일반적인 그거예요. 이 내용이 뭘 갖고 있는지 전체적인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고 우리가 계속적으로 쓸 용어가 명확하게 용어가 있는 사람은 책을 읽는 속도가 되게 빨라요. 이렇게 한 장 두 장 넘기는 속도가 빠른데 용어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이 법조문을 읽다 보면 하나 단어가 딱 걸리는 순간 이 단어 하나 때문에 다음 두 줄이 기억이 안 나요. 그 단어가 이해가 안 되니까 뒤에 게 이해가 안 돼서 그래서 11월, 12월은 기초 강의 위주로 합니다. 기초 강의라는 건 이제 용어 정리부터 이 과목이 어떤 내용을 갖고 있는지 전체적인 거 한번 훑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1월, 2월 달 이때가 이제 기본서가 나올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받은 책은 단권화되어 있는 거죠. 4과목이 지금 현재 단권화되어 있는데 1월, 2월 달부터는 과목별로 기본서가 하나씩 나올 거예요. 그래서 얘는 기본서 가지고 기본 이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책 처음부터 끝까지 한 바퀴를 볼 거라 1월, 2월 달 강의가 제일 중요합니다. 제일 중요한데 대부분이 2019년이 딱 새해가 딱 되면 나 올해 뭐 하나 따봐야겠다 해서 자격증 따겠다 그래서 이제 다짐을 갖고 오기 시작해요. 그럼 이제 1월 달 첫날 강의부터 시작을 하시거든요. 근데 그분들은 용어에 대한 이해가 현재 없고 어떤 단어가 전체적으로 돌아가는지를 모르잖아. 그럼 이제 이때부터 여러분하고 1월 달에 오시는 분들이 이제 차이가 나기 시작합니다. 만약에 새로 오신 분이 여기 앉아 있어. 근데 11월, 12월 달에 수업을 좀 들었던 분들은 선생님하고도 적응이 돼 있기 때문에 괜찮은데 이제 한 시간 정도 할 때쯤 되면 막 이런 소리가 나올 거야. 한숨 소리가 막 들릴 거야. 그때 쾌감을 느끼셔야 돼. 쟤는 못 알아듣고 있구나. 나는 알아듣고 있다. 그러면서 먼저 달렸기 때문에 뒤에서 아무리 빨리 달려오려고 해도 나는 나가고 있는 상태에서 내가 아무리 천천히 가도 이 사람이 엄청나게 뛰어온다고 해도 못 잡아요. 그러니까 빨리 시작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 11월, 12월 달의 과정을 그때 가서 그 사람들은 다시 들을 거란 말이에요. 처음 오신 분들은. 용어를 잘 모르니까. 그럼 일단 2달 빨리 시작한 사람들 잡으려면 엄청나게 달려야 돼요. 개인적인 일이 있어가지고 뭐 회사를 다니면서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더군다나 더 할 거고 공부만 한다면 상관이 없겠지만 따라가기 쉽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이때 기본 이론으로 이제 두꺼운 책 한 번 더 볼 거고
그다음에 이제 3월하고 4월 달이 연간 계획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제 심화 이론이라고 그래서 기본서를 한번 봤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보긴 봤는데 그 중에서 이제 포인트가 뭐냐, 분명히 기본 이론 하면서 이게 포인트입니다라고 이거 꼭 아셔야 됩니다라고 별표 치고 밑줄 치는 작업은 기본 이론 시간에 할 거예요. 근데 심화 이론 할 때는 밑줄 치고 중요하다고 했던 거 한 번 더 자세하게 한번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요 1, 2월, 1, 2, 3, 4, 이 4개월이 제일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5월달, 6월달 나올 거예요. 이때는 이제 요약합니다. 요약 이론이라는 건 양이 많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좀 줄여야 돼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요약집이 하나 나올 거예요. 단권화된 요약집이 나오면 그거 갖고서 한 바퀴를 더 돌리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보면 그러면 한 바퀴, 두 바퀴, 그리고 요약집으로 세 바퀴 돌리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이제 이론을 돌렸으니까 공부해야 되니까 이제 우리 시험 봐야 되는데 몇 지선다인지 아세요? 오지선다예요. 그래서 객관식 문제 중에서 옳은 거 찾아라 그러면 그 중에 4개 중에 4개는 틀렸고 하나는 맞는 걸 동그라미 쳐야 돼. 근데 그걸 연습을 안 하고 시험장을 간다는 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때부터 7월, 8월 문제풀이 갈 겁니다. 문제풀이. 문제풀이 이제 진행할 때 한 과목별로 공법은 한 500문제 정도 돼요. 500문제 정도 되는데 500문제를 다 풀고 그 다음에 이제 연습을 좀 해야 돼. 이제 내가 실전에 시험장 가서 내가 혼자 문제를 풀고 마킹까지 하는 연습이 좀 하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9월 달에 9월 달 한 달 동안 모의고사입니다. 모의고사하고 10월 달은요, 강의가 아마 진행되는 건 없고 특강 형태로 아침 한 10시부터 한 오후 6시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하는 1회 특강 형태로 과목별로 진행하니까 선택해서 하시면 돼요. 그거는 난 이 과목이 좀 미진한 것 같다 그러면 그 과목 정리하시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하고 10월 셋째 주인가 그럴 거예요. 셋째 주 토요일. 내년 달력을 못 봐서 그런데 아마 25일이나 26일쯤 되겠죠. 네. 그때쯤 되면 이제 시험 보러 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시험 얼마 안 남았네, 그죠? 네. 시험 얼마 안 남은 거야 이제. 웃자고 그랬는데 웃지도 않네. 반응이 이러면 안 돼. 진행을 하면서 빨리빨리 이제 적응해야 되잖아, 그죠? 그래서 1년 커리큘럼은 이렇게 진행이 되는 과정인데 그 중에 언제 시작하는 게 가장 좋냐? 이게 제일 많이 듣는 말이에요. 공부 언제쯤 하는 게 제일 좋아요? 되게 많이 들었어요. 1000번 넘게 들었을 거야. 제일 좋은 시점은 당연히 기본 일을 할 시점인데 내가 아예 생초보다 내 마음을 처음부터 완전 깨끗하게 시작하겠다 그러면 기초 강의부터 시작하는 게 맞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출발하면 3월 달에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왜? 구정 세고 오시는 분들 있어요. 구정 세고 이제 올해 한번 내가 자격증 한번 따보자 이렇게 하는데 이미 무슨 이론이 끝난 상태는 지금 기본서 이론이 끝난 상태라 이제 어려운 거 들어갈 때예요. 어려운 거 들어갈 때니까 여기 앉아 있으면 그때의 한숨보다 더 큰 한숨이 나올 거야. 어떤 사람은 씨 어쩌고저쩌고 막 이럴 거야. 근데 선생님들이 저보다 밑줄 치라고 막 하거든요. 밑줄 치라고 하는 이유가 환불을 못 하게 하려고. 그래서 책 환불이 안 돼. 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미 밑줄 치고 접는 순간 환불 안 되는 거야. 네. 이제 환불도 안 되지. 어떻게 하니? 고민 환불은 되긴 되겠죠. 이미 근데 책에다 낙서를 해버리는 순간 못 해요. 네. 오늘부터 마음이 좀 그렇다 그러면 일단 밑줄 치지 마세요. 오늘은. 그럼 환불할 수 있어. 근데 밑줄 치고 이름 써버렸어. 벌써 끝났습니다. 이제 코 낀 거야. 1년 동안 진행해야 되는데 이 상태에서 심화 이론할 때 들어오신 분들하고 5월 달에 들어오신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이제 받는 스트레스는 남들은 다 아는 것 같은데 나만 몰라. 그 혼자서 막 이제 앞에 했던 1월 2월 강의 동영상 돌리고 저녁 밤새서 와서 여기 와서 졸고 집에 가서 또 동영상 보고 여기서 또 졸고 그러니까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시작할 때 첫 단추를 딱 잘 깨야 되잖아요. 계단 한 개 올라가는 거 제대로 하나 올라가서 차근차근 올라가야 되는데 갑자기 점프해서 3계단, 4계단을 뛰면 솔직히 힘들지. 몸도 체력도 힘드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서 아마 오늘 온 걸 정말 내가 잘했구나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2차 과목이니까 이 공인중개사 자격증이라고 이게 써 있는데 공인중개사가 뭐 하는 건지는 아시죠? 중개사 자격증을 따면 내가 뭘 할 거냐? 중개하는 거야. 그래서 뭘 중개하느냐? 부동산 중개할 거야. 부동산. 오늘 첫날이니까 오리엔테이션 하니까 마음 편하게 그냥 펜 놓으셔도 돼. 쓰세요 뭐 이런 거 하지 않을 거야. 눈만 뜨고 계셔. 네, 눈만 뜨고 계셔. 여기 부동산 써놨는데 부동산의 반대말이 뭐죠 이게? 부동산. 아는 것도 많으신다. 진짜. 동산하고 부동산 차이점이 뭐냐 이거 가야 되는데 이제부터는 내가 만약에 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했을 때 내 업무는 부동산을 중개를 해주는 사람이에요.
그럼 이 사람은 팔 사람이고 이 사람은 살 사람이다. 그럼 중간에서 이 사람한테 야, 난 이 물건을 아파트가 뭐 201호 여기 있는 아파트를 팔 건데 이거 살 사람 좀 소개 좀 해주십시오라고 저한테 의뢰를 하는 거죠. 그럼 매도 의뢰라고 그래요. 근데 이 사람이 조만간 회사가 이쪽으로 이사를 오기 때문에 미리 제가 집을 하나 구해야 되는데 아파트 한 18평 정도 되는 것 좀 어디 한 좀 구해주세요라고 이제 의뢰가 온 거니까 이 사람은 매수 의뢰를 한 거예요. 근데 마침 이 사람이 원하는 평형대에 내놓은 물건이 딱 맞는 것 같아. 그럼 중간에 가서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냥 집 나왔다고 그냥 계약서 쓰는 거 아니죠. 그래서 이제 가서 브리핑을 해줘야 돼요. 이 사람한테 이 집이 어떤 상황에 있다라는 걸 확인해서 설명을 해줘야 돼. 이 집은 현재 몇 년도에 져서 현재 몇 년 정도 됐는데 현재 제일 중요한 건 가격이잖아요. 얼마 전까지 뭐 2억 5천이었는데 최근에 서울 집값이 좀 올라서 지금 3억 정도 거래되는데 지금 추세로 봐서 3억 5천까지 갈 것 같다라고 뻥을 쳐야 돼요. 떨어질 것 같다 그러면 누가 사겠어요. 근데 확실한 근거를 제시해서 최근에 집값이 올라가고 있는 추세인데 국가가 정책이 나와서 해당 지역에서 여기는 투기가 좀 많을 것 같아서 투기 과열지구 묶였지만 얘는 전매금지 대상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매수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이런 말들을 해야 되는데 제가 지금 쓴 말들이 전부 다 이 공법에서 나오는 표현들이에요. 투기과열지구가 지정이 됐다는 말을 쓰고 난 다음에 투기과열지구에서는 분양권을 전매 못하게 하는 지역이지 주택 매매를 못하게 하는 지역이 아니거든요. 근데 매수인 입장에서는 아침에 뉴스를 봤는데 투기과열지구가 지정됐다 뭐 이런 소리를 듣고 온 거야. 그래서 여기 투기과열지구라 사도 돼요? 막 이렇게 물어볼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내가 이제 공부를 제대로 했으니까 어떡하지 못 파는데 이렇게 할 수 없잖아. 이 사람한테 여기는 투기과열지구는 주택 전매 금지가 아니라 분양권 전매 금지니까 상관없습니다. 자신 있게 얘기해요. 그래요? 하고 이제 물건을 보러 갈 거 아니에요. 보러 갔더니 초등학교가 애가 같이 왔어요. 내가 보니까 초등학교 한 1, 2학년 되는 것 같아. 그럼 이제 그거 가지고 어필을 해야죠. 이 집이 이 아파트 단지 중에서 초등학교가 제일 가깝다. 제일 멀었는데 멀면은 그 얘기는 가만히 하지 마시고 가깝다 그러면 장점 얘기해 줘야지. 여기가 아파트 이 단지 내에서 초등학교 걸어가는데 위험하지도 않고 길도 안 건너고 횡단보도 없이 바로 갈 수 있는 거라 입지여건도 괜찮다. 그러면 일단 마음이 하나가 놓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사람 입장에서는. 근데 제일 걸리는 게 가격이라 그러면 그 가격에 대해서 브리핑을 제대로 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그거에 따라 뭘 받는 거죠. 우리는 중개에 따른 중개 보수를 받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수수료를 했는데 무슨 수수료 뛰는 것 같잖아. 중개사법에서 명칭을 바꿔서 중개 보수라고 그래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금액에 따라 0.5% 9% 하는데 대략 0.9%다. 그러면 이게 만약에 3억짜리였어요. 그럼 3억에 0.9%의 수수료를 받는 거예요. 그럼 3구 270만 원을 받는 겁니다. 근데 이쪽에서도 받아야 되죠. 270만 원 받았어요. 그럼 540만 원이죠. 그럼 나는 계약서 쓰고 나서 540만 원의 중개 보수를 받는 업을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내가 지금 중개를 한 게 뭐만 중개했죠? 그 수업 시간에 중간에 답을 모르겠으면 제 입 보고 있으면 답이 나오고 있으니까 꼭 좀 보세요. 뭐 산다고? 아파트만 했잖아. 근데 아파트만 중개하는 겁니까? 여기 앞에 뭐라고 써놨어요? 부동산인데 그럼 아파트만 부동산이 아니잖아요. 상가도 있고 뭐 일반 단독주택도 있고 다가구도 있고 공동주택 많죠. 연립주택도 있고 다세대도 있고 창고도 있고 토지도 있고 엄청 많아. 근데 나는 이 동네에서 하니까 아파트 단지 내에 들어가면 주 대상물이 아파트가 되는 거고 내가 여기 약간 좀 들어가서 의정부 쪽으로 갔다. 토지 쪽이 좀 많다. 그럼 난 토지 전문 중개가 되는 거고요. 창고 예를 들어서 공장단지, 산업단지 뭐 이런 거 오피스텔 종류가 많잖아요. 우리는 이 부동산을 중개할 건데 동산하고 부동산의 차이점이 뭐예요? 라고 초등학생한테 물어볼까? 동산이 무슨 뜻이에요? 동산이 뭐예요? 그렇죠. 움직이는 재산이죠. 부동산은 옛날에 92년도까지는 불동산이라고 그랬어요. 92년도에 리을 탈락 현상이 있죠. 그래서 이제 디귿하고 지읒 앞에 리을 탈락시켜요. 이게 디귿이잖아. 오랜만에 또 국어 강의하네. 그 디귿 앞에 리을 탈락돼서 부동산이라고 하거든요. 안일풀자잖아. 그죠? 그래서 움직이는 재산이 아니라는 거잖아. 움직이지 않는 재산이다, 움직이는 재산이다. 이걸로 해석을 하는 순간 이제 우리는 이 공부를 못해요. 초딩 수준이야, 그건 이제. 근데 우리가 받아들일 때 얘는 소유권의 명시 방법으로 해야 돼. 소유권의 명시, 알리는 방법. 이게 무슨 차이점이냐? 부동산하고 동산하고 있을 때 차이점이 자, 이 안경 있죠? 이 안경 이거 누구 거 같으세요?
네 거라고 하고 싶잖아 지금. 네 건데 지금 반말을 못 하겠고. 예. 제 거죠. 어떻게 하셨어 제 건지? 쓰고 있으니까 이걸 가지고 있다 그러죠. 그래서 법률 용어로는 점유한다고 그래요. 그러면 동산의 경우는 갖고 다니면 그 사람 거로 추정하는 거죠. 이 시계 누구 거예요? 제 거죠. 어떻게 하셨어요? 갖고 있으니까, 차고 있으니까. 이걸 점유라고 그래요, 점유. 그럼 점유로 소유권을 명시하고 있는데, 이 부동산은 대표적인 게 정의가 어디 써 있냐면, 어떤 이론에 써 있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 법 있죠. 법 중에 민법에 가면 99조 1항에 써 있어요. 부동산이라 함은 토지 및 그 정착물을 말한다. 이렇게 써 있어요. 토지 및 뭐요? 그 정착물이래. 그럼 정착물 중에는 움직이지 않는 것들이니까 토지 위에 정착되어 있는 거죠. 대표적인 건 뭐라는 뜻이에요? 토지하고 토지 위에 붙어 있는 거. 발로 살짝 밀었더니 움직여. 그건 뭐예요? 부동산이 아니죠. 네. 그럼 이제 아파트도 있고 주택도 있고 뭐 나무도 있죠. 그럼 나무 중개하십니까 우리가? 은행나무 좋은 게 나왔어 이래? 네?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럼 우리가 주로 중개하는 거는 여기서 말하는 정착물은 인목보다는 뭐를 말한다는 거야? 건축물을 말하는 거야. 그럼 토지하고 뭐를 말해? 건축물. 그럼 제 아파트가 잠실에 제가 207호 집이 하나 있어. 근데 내가 강의하러 왔어요. 근데 그 집이 누구 거예요? 제 거잖아. 원래 제 거잖아요. 근데 제 건데 제가 여기 왔잖아요. 근데 강의 끝나고 집에 문을 딱 열려고 하는데 문이 잠겨 있어요. 문을 열려고 하는데 안 열려. 그랬더니 똑똑똑 우리 집인데 내가 초인종을 눌렀더니 누가 나오는 거야. 나오니까 이 사람이 우리 집 문을 뜯고 열쇠를 새로 달아가지고 걔가 점유하고 있는 거야. 그럼 이제 동산처럼 소유권을 명시하는 방법이 점유로 돼 있으면 제가 집에서 나올 수가 없어요. 못 나와. 나가는 순간 누가 점유하면 지 거 되잖아. 그럼 이제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원래 내가 금액을 주고 샀지만 이 사람이 점유를 해버리면 소유권의 관계가 명시하는 방법이 점유로 돼 있으면 분쟁이 생겨요. 분쟁을 안 생기게 하는 방법을 국가가 찾은 거야. 어떻게 찾냐? 그럼 우리가 장부 하나 만들어 주겠다. 그래서 공적 장부라고 그래요. 줄여서 공부, 스터디 말고 공적 장부를 만들어서 거기다가 이 사람 겁니다. 고상철 거다 등재해서 기재하는 거야. 등재해서 기재했다. 남자친구 줄여서 남친. 등재해서 기재했다. 줄여서 등기라고 그래요. 등기. 그럼 이제 이 건물은 이 토지는 누구 겁니다라고 공적 장부, 즉 뭐라고 그러죠? 등기부에다가 사람 이름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무슨 제도를 쓰면 되네? 등기 제도를 쓰면 돼요. 그래서 등기부 등본이란 말 들어보셨죠? 그럼 토지는 토지 뭐가 있겠네? 등기부가 있을 거고 건물은 건물 등기부가 있겠네. 그래서 두 개를 이원화되어 있는 거야. 근데 등기부 등본이란 말을 조금 약간 표현을 하다가 법원에서 명칭을 좀 바꿨어요.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라고 바꿨는데 우리 그동안 몇십 년을 등기부 등본이란 말을 써왔는데 갑자기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로 이름을 바꾸니 이거 얘기하면 일반인이 또 못 알아들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등기부 등본이라고 계속 혼용해서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강의 시간에 제가 등기부 등본이라고 하면 저 자식 옛날 거 얘기하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평상시 쓰던 표현이 그거라서 쓰는 건데 정식 명칭은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그럼 이제 등기로 알리고 있고 얘는 뭘로 알리고 있어요? 점유로 알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내가 중개를 하려면 이 사람 건지 아닌지를 점유를 찾아봐야 돼요. 등기부 등본을 뜯어봐야 돼요. 그 등기부 등본 뜯어보고 이 사람 주민등록증 달라고 그래서 대조를 했더니 얼굴도 똑같고 생년월일도 똑같이 돼 있어요. 대조했더니 이 사람께 맞다라고 우리는 확정하는 거예요. 추정하는 거예요. 우리 머릿속에서는 이 사람일 것으로 추정하는 거예요. 등기의 추정력은 있다고 그래서 이 사람이 소유권자겠구나라고 생각하고 이 사람이 이제 사겠다 했으니까 확실한 소유자냐 그러면 우리가 등기부 등본을 볼 줄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등기법이라는 과목을 공부를 해야지. 그럼 이거는 실무예요, 이론이에요? 실무니까 등기법이 2차 과목에 있는 거야. 1차 과목은 이론, 2차 과목은 실무예요. 그럼 이 사람이 소유권자가 맞다. 그럼 이제 이 사람이 마음에 들어서 매매 뭐를 해야지 이제? 계약서 쓰려면 계약서에 들어가는 표현들을 써야 되잖아요. 민사관계죠. 개인과 개인 간의 관계니까 민법 시간에 계약법이라는 걸 또 배워요. 계약에 관한 법을 또 배울 거고 등기에 관한 것도 좀 물권법이라고 배울 거고 민사 관련된 법률을 배울 건데 걔네들은 1차 과목에 법률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법률이라 민법이라는 게 가장 중요한 법이에요. 그래서 1차 과목에 이론으로 배우고 부동산이 뭐냐, 부동산의 가치를 어떻게 판정하냐, 부동산의 수익률이 어떻게 되냐, 이게 가격이 맞는 거냐, 감정평가라든지 이런 이론도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부동산과 관련된 이 개괄적 이론에서 부동산학 개론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건축학개론 들어보셨죠? 영화도 있었잖아. 우리 수지가 나오는 거 있잖아. 근데 건축학개론이라는 거 있고 여기는 부동산이니까 부동산학 개론에서 부동산에 관련된 개 같은 이론이라고 그래요. 온갖 잡다가 다 넣어놨어. 그러니까 얘는 공부를 해도 점수가 그대로고 안 해도 그대로야. 혹시 경영 쪽 관련된 경제학과 이쪽 나오신 분들은 받아들이는 게 되게 빠른데 법 쪽 전공하신 분들은 경제학 쪽이 좀 약간 약할 수 있어요. 그래서 두 과목이 이제 이론 과목이고 이제 저는 2차 과목에서 부동산 관련된 자, 요 부동산을 가지고 이용하는 공적 규제법을 강의할 거예요. 공익을 위해서 국가가 만들어 놓은 법이에요. 그럼 국가가 우리를 규제하는 거니까 대한민국 국가에서 제가 살고 있는데 국가가 나한테 야, 너 웬만하면 하지 마. 이거 하지 마. 이유가 뭔데? 너가 하는 행위가 대다수의 공공에 피해 줄 것 같으니까 하지 마. 이렇게 규제하는 형태로 나오는 법들은 다 공법이에요. 그러니까 국가가 개인을 규제하는 법을 간단하게 뭐라고 하면 돼요? 공법이라고 보시면 돼. 그럼 예를 들어서 여러분 바로 나가자마자 횡단보도가 있어요. 빨간색일 때 건너가야 돼요? 파란색일 때 건너가야 돼요? 파란색일 때 건너가야 되죠. 그건 우리가 약속을 정한 거예요. 네가 빨간색일 때 막 건너가고 운전할 때 파란 색깔 아닌데 만약에 갔다 그러면 사고 나죠. 그럼 그런 사람들한테 피해 주면 안 되니까 국가가 만든 게 도로교통법이에요. 도로교통법은 국가가 나한테 규제하는 거죠. 그건 무슨 법이 되는 거예요? 공법이에요. 대표적인 공법이에요. 지나가다가 누가 나를 이렇게 쳤어요. 이렇게 딱 쳤어. 왜 쳐? 이랬더니 왜 이렇게 잘생겼냐고 때린 거야. 기분은 좀 좋으면서 맞은 게 또 기분 나쁘고 그럴 수 있잖아. 웃자고 했으면 그냥 웃는 거예요. 괜찮아. 근데 기분이 나빠서 제가 쳤는데 내가 당신이 뭔데 날 쳐 이렇게 해서 밀었는데 자빠지면서 좀 뾰족한 게 있었나 봐. 거기에 머리를 다치면서 죽어버렸네. 그러면 어떤 사람의 신체에 가해를 해서 그 사람한테 피해를 줬거나 상해를 했을 때 문제가 발생하지 못하게 하려면 국가가 사람은 죽이면 안 된다라고 해야 돼요? 사람은 심심할 때 죽여라 그래야 돼? 죽이지 말라고 해야죠. 사람 때리지 마라 라고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국가가 너 하게 되면 형벌을 가하겠다 해서 만든 형법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형법은 국가가 이 사람뿐만 아니라 대다수를 위해서 이러한 걸 규제해 놓은 것들이에요. 그럼 형법도 무슨 법이 되는 거예요? 공법이에요. 근데 제가 지금 하는 게 앞에 무슨 단어가 붙어 있네 여기? 부동산. 근데 지금 현재 형법이 부동산과 관련된 건 아니잖아. 그죠? 도로교통법이 부동산과 관련된 건 아니잖아. 그럼 그걸 우리가 알 필요는 없겠네.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 공법이라는 게 한 1300여 개 정도 있어요. 여개란 말은 오늘도 있다가 폐지돼서 없어지고 할 수 있습니다. 법이라는 건 생길 수도 있고 없어질 수도 있어요. 생기는 걸 제정한다 그러고요. 중간에 바꾸는 걸 개정한다 그래요. 없어지는 건 폐지라고 해요. 근데 그거를 국회의원들을 우리가 뽑아놨으니 그 사람들이 국회에서 이제 법을 제정하고 개정하고 폐지하고 하는데 갑자기 어느 날 1400개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이 1300여 개 중에 앞에 무슨 단어 붙었네? 부동산 붙었잖아요. 그럼 이 부동산이라는 단어 붙었으니 그럼 얘는 부동산과 관련된 걸 뺐더니 한 10% 정도 되는 거야. 대략. 그럼 한 130여 개 정도는 되겠네요. 제가 여개라고 쓴 이유는 왜 여개라고 쓴지 알겠죠? 네. 그럼 130여 개 중에 그럼 우리가 부동산 관련된 거 130개를 다 공부할 수는 없잖아요. 다 할 수 없으니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걸 시험 범위에 넣자라고 한 거예요. 이렇게. 요거 필요하니까 넣자. 그러면 130여 개 중에서 6개를 여러분 8년 전에는 9개 법이었어요. 9개 법이라 여러 개의 법인데 지금 3개 법을 줄인 이유가 양이 너무 많으니까 공법에서 꽈락자가 너무 많이 나오는 거야. 한 개 법을 배우는 게 아니라 6개 법이 아니라 9개 법이었어요. 그러면 한 바퀴 도는 데만 3-4달 걸려. 그래 놓고 시험장 갔는데 저 구석에서 냈어. 맞힐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꽈락자가 너무 많이 속출하니까 약간은 규제가 좀 약간 중개업과 관련이 없으면 좀 뺍시다. 그래서 현재 6개로 됐는데 토지 관련돼서 규제하는 거 4개랑 건축물 관련돼서 규제하는 거 2개랑 해서 현재 6개 법이 있어요. 4개 법, 2개 법. 그럼 이제 총 몇 개 법을 우리는 공부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6개 법. 그러니까 부동산 공법이라는 법은 없고 부동산과 관련된 공적 규제법 중에 몇 개 법을 배우는 거예요? 6개 법을 배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시작해야 돼. 그럼 이제 양이 많겠네, 적겠네? 많겠죠. 그럼 예를 들어서 2차 과목에 2차는 철저하게 이제 실무 과목이라고 그래서 여러분이 중개업을 할 때 최소한 이거는 알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국가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첫 번째가 좀 전에 했던 부동산 공법하고 두 번째가 공인중개사법이라고 있어요. 공인중개사법. 혹시
변호사는 변호사법 있죠. 건축사는 건축사법이 있어요. 근데 공인중개사법은 없었었는데 공인중개사법이 생겼어요. 권위 신장이 됐다는 얘기예요? 안 됐다는 얘기예요? 됐다는 거예요. 공인중개사법이라는 법 자체가 만들어졌잖아요. 예를 들어서 주택관리사법은 없어요. 거길 뭐 비하는 건 아닌데 공인중개사법은 있단 말이에요. 공인중개사법 그리고 공시세법. 그럼 이제 현재 몇 과목인데요 지금? 세 과목인데 공시 파트랑 요 세법 파트가 워낙 달라서 선생님이 한 분이 더 계신 거예요. 두 분이 있는 거죠. 중개사법은 한 분이 계실 거고 공인중개사는 저 같은 애가 또 하나 있죠. 머리도 또 멋있게 그려야 되는데. 이제 선생님 몇 명이네 지금? 네 명인데 얘네 둘은 한 과목이에요. 그래서 둘 다 40문항 합쳐서 40문항, 얘도 40문항, 얘도 40문항이 나오는데 2차 과목은 1차가 끝나고 30분 쉬었다가 다시 이제 요 두 개를 한꺼번에 보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셋째 시간에 보는 거예요. 그래서 끝나고 나면 4시에 아마 학교에서 출소하고 나오실 거야. 나오면 이제 바깥에서 답안지를 막 나눠줄 거야. 맞춰봐라 해서 가답안이 나와 있을 건데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40문제니까 한 문제당 100점으로 환산하려면 2.5점이어야 되죠. 2.5점이어야 되는데 평균 점수 60점을 넘어야 돼요. 평균이라는 거는 얘가 80, 얘가 80, 얘가 40. 그럼 평균 60 넘은 거죠. 10점씩만 줘도 65가 되는데. 그럼 이제 합격을 하는 건데 한 과목에서 낙방한다 해서 꽈락이라고 그러죠. 과목에서 낙방되는 점수를 40점으로 만들어 놨어요. 40점 미만이 없이 몇 점 이상이 평균이 되면 6점이 평균이 되면 그러면 합격한 걸로 보고 1차를 합격한 사람에 한해서 2차까지 합격을 했다. 자격증 주겠다. 근데 1차는 합격을 했는데 2차가 안 됐으면 올해 1차 합격한 거 내년 1년은 유예할 테니 내년에 2차만 보세요. 이렇게 해놨어요. 근데 1차가 안 됐는데 2차가 됐다. 그러면 좀 진짜 애석한 사람이죠. 1차가 안 됐는데 2차는 됐지만 당신은 기본적 소양 지식이 없으니 처음부터 다시 해. 그래서 얘는 의미가 없어서 처음부터 다시 해야 돼요. 그러니까 결론은 무슨 과목은 무조건 반드시 붙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1차는 무조건 붙어야 돼요. 그 상태에서 2차 과목에서 평균 점수 6점을 맞춰야 되는데 전략을 짜야 될 때 아까 제가 양이 제일 많은 게 어디라고 그랬죠? 얘는 6개 법이야. 6개 법이고 얘는 1개 법이고 얘는 2개. 지적에 관한 거랑 듣기에 관한 거. 얘는 세법 하나야. 그러니까 얘 2개 더해서 3개 법이잖아. 그죠? 근데 얘는 몇 개 법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3,000개 정도 적으면 돼요. 뭐 겁을 주려는 게 아니라 현실이 그렇다는 걸 알려드리고 시작하려는 거야. 그리고 중개사법은 한 140개, 150개? 전체 조문이. 얘 다 더해서 300개 정도가 될 거야. 조문으로 따졌을 때 얘가 다 더해도 500개가 안 되죠. 그럼 얘 다 더했을 때 500개라고 쳐도 5, 6, 30, 6배가 많잖아. 6배가 많으니까 공부를 6배를 더 해야 되는 거야. 똑같은 점수가 나오려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중개사법이 내가 8점이 나왔어. 그럼 얘가 8점이 나오려면 얘는 이 책을 중개사법을 만약에 10번 봤다. 공법은 30번을 봐야 돼요. 30번을 볼 시간이 없잖아. 그러니까 한 비슷하게 봤다. 그럼 점수가 얘가 80이면 얘는 한 25점에서 3점이 나와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근데 뭘 넘어야 돼 지금? 4점을 넘어야 돼. 최소한 4점을 넘어야 되니까 여기서 꽈락을 피해야 되는 과목이 이 과목이 된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시험 끝나도 욕먹고 시험 공부할 때도 욕먹고 합격해도 욕먹어. 왜? 80점 나오고 4점 나왔는데 합격은 했어. 근데 이 사람은 8점을 나한테 맡겨준 사람이고 이 자식은 나한테 4점 맡겨준 자식이야. 누가 고맙겠어요? 이 사람이지. 끝나고 나면 욕은 욕대로 먹고 합격하고 난 다음에 천시 받는 과목 중에 하나가 부동산공법이에요. 근데 따고 난 다음에 실무 가잖아요. 실무 나가면 맨날 저하고 세법 선생님만 찾아요. 이것만 물어보거든 사람들이. 그러니까 나중에 가서 이제 꽈락 겨우 넘었는데 저 사람이 물어봤어. 그럼 이제 눈만 그게 뭐라고 했다. 이게 실무에 접속이 안 돼요. 접촉이 이렇게. 내가 전환해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자격증은 땄으나 실무적인 것들은 실질적으로 안 했기 때문에 실무 공부를 따로 별도로 해요. 그래서 이번 달에 이제 자격증 따신 분들 나오면 저는 이제 이 방 말고 강남 쪽에서는 실무 강의를 해요. 계약서 쓰는 거, 설명할 때 어떻게 해라. 예를 들어서 브리핑하는 방법 할 때 사람들이 넘어오게끔 하는 거 마지막에 계약서까지 써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정확하게 설명을 해야지 뜬구름 잡듯이 설명하면 안 돼요. 이 사람이 이 땅을 샀는데 몇 평인데 얼마 정도의 건물을 질 수 있는지 궁금한데 물어봤는데 건폐율밖에 기억이 안 나요. 근데 무슨 건물을 짓겠어요. 네. 그런 과정은 별도 과정에서 배울 거니까 지금 현재 저는
오늘 개강하는 순간부터 시험 보는 끝날까지 시험과 관련된 거 위주로만 설명할 거지 실무 얘기는 안 해요. 왜? 시험이 안 나오니까. 안 나오는 것까지 할 시간도 없어. 양 보니까 3,000개인데. 그럼 내가 이걸 줄여 나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걸 어떻게 줄일 거냐에 대한 설명을 오늘 할 거예요. 이제부터 이렇게 진행할 겁니다. 앞으로 이렇게 공부하시면 1년 동안 고생하지 않고 끝까지 가시면 학교 가는데 지장 없겠습니다. 라는 설명을 오늘 하는 날이에요. 막 처음부터 겁을 먹을 필요 없습니다. 워낙 강의를 잘하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고 따라오시면 돼. 내가 널 뭘 믿고 20년 동안 살아있는 데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중간에 얼마나 많은 선생님들이 왔다가 사라지고 왔다가 사라졌는데 아직까지 안 사라지고 살아있는 이유는 있을 거 아니에요. 내 입으로 얘기를 못 하겠어 지금 내가. 누군가 얘기를 막 해줘야 되는데 뭐 자기 PR 시대인데 어떻게 해?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결론은 이 세 과목에서 평균 400점을 맞추려면 양이 제일 적은 과목이 전략 과목이 되는 거예요. 전략 과목이란 뜻은 얘는 어느 정도 점수가 나와줘야 된다. 그러니까 여기서 양이 제일 적은 과목이 이 과목이잖아.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중개사법이 전략 과목이 돼야 되는 거고. 왜? 내가 볼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더 보면 점수가 나오게 돼 있어. 근데 얘는 한 바퀴 돌고 난 다음에 지쳐요. 다시 6개 법 중에서 맨 마지막 법을 했는데 다시 돌아가면 처음 보는 것 같아. 그러면 다시 또 시작해서 여기 또 오면 또 처음 보는 것 같아. 그 반복하다가 시험장 들어가는 거야. 시험장 갔더니 좀 쉬운 문제는 상관이 없는데 어려운 문제 딱 나오는 순간 멘붕 떨어져요. 그 아는 것도 나머지 뒤에 거 틀리고 막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꽈락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꽈락을 방지하기 위한 방법이 뭐냐? 그런 것들은 이제 최소한 맞출 수 있는 거 맞추고 좀 어려운 것들은 버리고 이 취사 선택을 좀 잘하면 전혀 이제 부담 없이 갈 수 있는데 다 맞춰야 되겠다고 생각하니까 맨날 어려운 거예요. 버릴 건 제가 버리라고 하고 기출문제도 예전에 나왔던 것 중에 필요 없는 계산 문제 이런 거 요즘 안 나오거든. 그래서 수업 시간에 계산 문제 이런 건 안 봐도 돼요 라고 얘기해도 시험장 가기 전에 기출문제 푸는 사람은 그 계산 문제가 있거든요. 안 나올 것 같아서 제가 강의를 안 했는데 누가 저한테 밴드에다가 왜 계산 문제는 강의를 안 하니? 안 나올 것 같으니까. 그것도 해주라는 거예요. 그거 해주는 순간 당신도 힘들고 나도 힘들고 할 게 많아지는 거예요. 근데 과감하게 버릴 건 버려야 되니까 제가 하라는 것만 딱 하시고 저 믿고 따라오셔야 자격증 따는 데 있어서 후회 없이 갈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를 믿는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딱 봤을 때 믿음 가세요? 믿음 안 갈 수도 있는데 자, 일단 제가 아까 설명했던 것 중에 하나 설명을 드리고 갈게요. 아까 공법하고 서법의 반대말은 간단해. 이거 외우는 거 아닙니다. 앞으로 내가 배우는 법이 이런 것들을 써놨나 보다 라고만 이해하시면 돼. 국가가 나를 규제하는 법이 이제 아까 공법이라고 그랬는데 내가 이 사람하고 문제가 생겼어요. A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B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만약에 이 사람이 지금 현재 돈이 급해서 아버지한테 상속받은 토지가 있었는데 이 사람한테 팔기로 계약서를 썼어요. 썼는데 10억에 팔겠다고 계약서를 썼는데 쓰고 난 다음에 이틀 뒤에 발표가 났어. 신도시 개발이. 그래서 갑자기 사람들이 그 매물 내놨던 걸 걷어들이는 거예요. 걷어들이면서 사람들이 이제 가격이 평당 뭐 100만 원이 올랐다 뭐 이런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 거야. 그럼 그걸로만 계산해도 12억에서 15억은 받을 것 같아. 12억에 내놓으면 바로 가져갈 것 같은데 이미 난 계약서에 얼마라고 썼어요? 10억 썼어. 그럼 여기서 이 사람 입장에서는 이제 계약을 먼저 하길 잘했다 이렇게 하겠죠? 여러분이 B라면 야 근데 내가 계약하고 나서 되팔아도 최소 2억에서 5억은 남겠다 이 생각 들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하겠다는 거야. 그럼 이 사람 입장에서 열받죠. 준비 다 해서 이거 살려고 준비 다 했는데 파기했어. 그럼 이 사람이 지금 계약을 파기했을 때 이 사람한테 어떤 제재를 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계약할 때 계약금을 줬을 거 아니에요? 1억을 줬다. 그럼 1억을 준 거를 그냥 1억만 줘야 돼요? 1억에다 플러스 알파 해야 돼요? 당연한 거지. 이거 사는 데 있어서 너가 나 손에 끼쳤으니 배액 상환하고 끝내라. 이럴 수 있는 거잖아. 그런 것들을 규제하기 위해서 법을 만들어야 되는데 국가하고 문제 생긴 거예요? 얘 둘 간에 문제 생긴 거예요? 둘 간에 문제 생겼으니까 이거는 개인과 개인 간의 관계니까 무슨 법에서 해야 돼요? 사법에서 해야 돼요. 그래서 민사관계 관련된 거니까 무슨 법에서 하면 돼? 민법. 민법 및 민사특별법에서 규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강의할 일이 거의 없다는 얘기지. 그럼 이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거 초등 수준으로 얘기하면 부동산이 뭐예요? 그럼 영어로 뭐 프로퍼티라고도 하고 그 리얼 에스테이트라고도 해요. 부동산이 뭐야? 그런데 초등 수준에서 아까 뭐라고 그랬죠? 아까? 움직이냐 움직이지 않냐 이걸로 나눈다고 그랬잖아. 근데 이건 초등 수준이고 우리는 이제 뭘로 하셔야 돼? 소유권 명시 방법을 하셔야 돼. 등기를 하는 거냐 점유를 하는 거냐. 문제가 하나 생겼어 근데.
자동차 있죠. 자, 이 부동산 동산인데 자동차 한번 볼게요. 자동차는 동산이에요, 부동산이에요? 동산이 움직이잖아요. 예. 움직이는 거니까 동산 맞아요. 근데 제가 지금 강의하러 밑에 주차해놓고 올라왔거든요. 올라왔어요. 강의 끝나갔더니 누가 유리창 깨고 앉아있으면 점유한 사람 거잖아 또 이거. 그럼 이건 또 문제 생기기 시작하겠네. 네 거니 내 거니 너 몇 살이니 이러면서 싸우기 시작할 거예요. 예. 그러면서 이제 분쟁이 생기니까 야 그러면 재산적 가치가 큰 건데 동산이면 얘도 공적 장부 만들어서 이름을 등재해서 기록하자 해서 등록이라는 제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자동차 등록증이라는 걸 발급받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자동차만 있어요? 선박 혹시 배 있는 사람 친하게 지내자. 선박 빨리 눈 이렇게 손 들기 좀 미안하네. 선박도 있죠? 항공기 비행기 있는 분 나 진짜 친하게 지내자. 항공기 얘네도 다 동산 맞죠? 근데 이제는 선박은 선박 등기라는 걸 해요. 이름을 쓴다고 공적 장부에다가. 그럼 소유권을 명시하는 방법이 동산하고 비슷한 거예요? 부동산하고 비슷해? 부동산하고 비슷하네. 그럼 얘는 부동산에 준해서 관리하면 되겠다. 그럼 준부동산이라고 합시다 해서 얘네들은 준부동산이라고 그래요. 부동산학 개론 시간에 배울 건데 제가 이 설명을 드린 이유는 앞으로 얘네들 얘기를 안 할 거를 전제로 하려고. 그럼 얘네들은 준부동산이니까 지워볼게요. 얘 지우고 얘 지웠어요. 자 지웠어요. 그럼 뭐만 남았냐면 토지하고 건물만 남았죠. 그럼 이제부터 토지 관련됐는데 국가가 야 니네 허가받고 거래해 뭐 이런 것들 있죠. 야 너 그 토지에 개발행위 할 때 허가받아. 그 토지에 건축하려면 허가받아. 국가한테 가서 허가를 받는 거는 국가가 규제를 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런 법들은 전부 다 앞으로 제가 강의를 할 겁니다. 제가 이해됐죠? 혹시 집안에 뭐 일이 생겨서 아버지가 가지고 계셨던 산소가 하나 있어. 그러니까 집에 산이 하나 있는데 그 산이 지금 현재 고속도로가 개설된다 그러면서 수용을 한다는 거예요. 그럼 제 땅이 강제로 수용, 국가가 뺏어가면서 저한테 뭐를 주겠네? 보상금 받겠죠. 그럼 보상금을 받았는데 너무 터무니없는 금액이 왔어. 그럼 나는 이 금액에 대해서 이의제기하겠다 할 수 있어야죠. 국가하고 나의 관계잖아. 그런 문제가 있으면 저한테 오셔야지 민법 선생님 가시면 당황하실 거예요. 나 그거 몰라 이렇게 할 거 아니야. 예. 그거 아는 건 저밖에 없어요. 그럼 저한테 오시면 아 이거 이렇게 이런 절차로 하시면 되고 문제 생기면 저한테 연락 주시면 됩니다 라고 제가 설명 드릴 거라고. 제가 무슨 과목 하는지 알겠죠? 요거 관련된 거 위주로 하나 더 볼까? 자, 이 아파트 있죠? 이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는 건축이라는 걸 해야 되거든요. 건축이라는 걸 하는데 건축에 관련된 일반법이 하나 있어요. 무슨 법이 하나 있겠네? 건축법이 있어요. 대한민국의 어느 지역에다가 뭐를 짓겠다 그러면 무조건 건축법상 규제를 받게 돼 있어. 내 땅이라고 내 마음대로 그냥 내 땅인데 네가 뭔데 이렇게 하면 대한민국에서 못 살아요. 추방당합니다. 그러면 건축에 관한 건데 가만히 보니까 아파트면은 주택이잖아요. 주택인데 주택에 관련된 거는 국가가 30개 이상 지시면 이 법으로 오세요 해서 주택법이라는 걸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상가를 짓겠다 그러면 건축법 가면 돼. 창고 짓겠다, 공장 짓겠다 다 건축법 가면 되는데 주택만 유별나게 우리나라는 주택만 규제를 하나 더 하겠다. 그래서 29개 지을 때까지는 건축법 가셔도 돼요. 내가 한꺼번에 30개 이상을 짓겠다 그러면 이 법으로 오셔야 돼요. 주택법상 규제를 받아서 더 강하게 받겠다는 뜻 같으세요? 약하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강하게. 내가 아파트 2000세대를 짓 건데 건축법상 허가받아 짓는 게 아니라 주택법으로 가서 사업주체가 돼서 사업계획 승인이라는 걸 받아야 돼. 절차가 달라요. 대신에 일반법인 건축법이 이해가 되면 주택법은 단어의 표현만 좀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건축법이 일단 공부가 좀 더 돼 있으면 주택법은 약간 쉽게 받아들여져요. 그리고 이 주택을 지어서 이제 주택법에서 이제 규제할 건데 자 그러면 이 아파트를 분양하는 절차가 여기서는 사업 주체라고 표현합니다. 이 사업 주체라는 사람이 이 주택을 대규모로 건설을 했잖아요. 그럼 저거를 자기가 살려고 한 게 아니라 사람들한테 뭐 하는 거지 이렇게? 파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공급한다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표현할 때 공급이란 표현이 있고 분양이란 표현이 있어요. 나는 건설한 사람이야. 사람들한테 공급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공급한다라는 말 쓰고 우리는 이제 아파트를 받는 거죠. 나눠서 양도 받는 거니까 분양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분양받는다. 건설회사는 뭐 한다? 공급한다. 그래서 공급면적, 분양면적이란 말 혹시 들어보셨을 건데 아파트 분양면적 몇 평입니까? 했더니 30평입니다. 라고 했어요.
그럼 방 3개에 거실 하나 있는 거. 30평형대 아시죠? 근데 건설회사는 공급 면적 30평이라고 하고 우리는 분양 면적이 몇 평이에요? 이렇게 물어봐요. 같은 말인데. 표현하는 게 다른 것 뿐이에요. 같은 말인데. 그럼 여기서 이 아파트를 우리나라는 먼저 분양할 것 같으세요? 다 짓고 나서 분양할 것 같으세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선분양이에요. 전 세계 어디도 없는 선분양 제도 쓰는 나라예요. 왜? 못 사니까. 그래서 사업 주체가 나 이제 이렇게 아파트 짓 겁니다라고 사업계획 작성해서 승인이 나면 공사에 들어간 걸 우리 착공한다고 그래요. 현재 땅 파고 있는데 팔아버려요, 우리나라. 그런 나라예요. 좋은 나라예요, 나쁜 나라예요? 좋은 나라죠. 형체가 없는데 팔아먹어. 아파트 분양 받아보셨죠? 내 눈을 똑바로 바라보세요. 받아봤다 이렇게 해봐. 손 드는 거 되게 싫어하잖아. 팔 아파가지고. 나는 아파트 분양을 받아봤다라는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분명히 형체를 못 봤는데 앞으로 이렇게 만들 겁니다라는 견본주택을 봤을 거예요. 그걸 옛날에 콩글리시로 모델하우스라고 했는데 현재 법률 용어는 모델하우스라고 안 하고 견본주택이라고 그래요. 그럼 좀 위치 좀 좋은 데다가 견본주택을 져놓고 우리는 거기 막 가서 32평형 어떻게 설계가 되어 있는지 궁금하니까 이거 좋다. 막 이렇게 자재도 좋은 거 썼네. 평당 얼마야? 막 이런 거 물어보잖아. 그럼 우리는 이때 착공과 동시에 이 사람들이 분양을 하기 때문에 선분양이라고 하죠. 그럼 현재 착공만 들어갔을 뿐인데 나가 샀어요. 근데 착공해서 완공까지 되는데 30개월 정도 걸립니다. 그럼 30개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다 지었어. 그럼 제대로 졌는지 확인해야 되잖아요. 그럼 사용에 따라 검사를 하는 거예요. 사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 다 짓고 난 다음에 사용 검사 받아요. 그래서 다 짓고 난 다음에 사용 검사 받으면 이거 안전하게 잘 지었네 라고 해서 사용 검사 필증이 딱 나와요. 그럼 사용 검사 필증이 나오면 이때부터 내 겁니다 라고 이제 남들한테 뭐 해야 돼요? 공시해야 되죠. 공시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죠? 등기. 최초로 하는 등기니까 보존 등기라는 거 하는 거야. 근데 이거 건설을 누가 하셨죠 지금? 사업주체 이름으로 했거든요. 난 계약금만 10% 내고 중간에 중도금 한 번 내고 아직 잔금이 안 들어간 상태이기 때문에 이 소유권은 아직까지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사업주체라는 사람한테. 건설회사 H건설이다 그러면 H건설 회사 그 이름으로 돼 있겠죠. 그 사람 이름으로 소유권 무슨 등기를 하겠네? 처음 하는 등기니까 소유권 보존 등기라는 걸 하는 거예요. 그럼 등재해서 기록을 해놨으니 아직까지 저 사람 건데 내가 마지막에 남은 잔금을 치르면서 소유권을 넘겨오는 거죠. 근데 우리 뭐 한다고 그래? 이전한다고 그래요. 그럼 이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 거예요. 소유권 이전 등기 할 건데 그럼 등기가 되면 이때 A 거로 이름이 바뀌겠죠. 그러면 그 전까지는 분양하고 나서 계약을 했을 거예요. 계약을 한 상태에서 난 계약금만 넣었으면 계약서 받고 봉투 하나 받을 거 아니에요? 이 아파트 몇 평형대 계약을 했다. 그럼 나는 분양받은 사람이에요? 공급한 사람이에요? 분양받은 사람이잖아. 그럼 분양받은 권리가 있는 거네. 분양권이라고 그래요. 이거 분양권이라고 그래요. 근데 마지막에 뭘 하게 되면 등기하면 이제 소유권이 나한테 온 거죠. 그 전까지는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만 있는 거예요. 그럼 이 분양권을 중간에 사고 팔아도 되고 중개해도 됩니까? 이게 문제인 거예요. 분양권 공인중개사가 되면 이 분양권 중개할 수 있다 없다? 있어요. 중개 대상물이에요. 중개하고 나서 보수 받을 수 있어요. 근데 분명히 3억에 분양했는데 이렇게 최근에 아파트 가격이 막 올라가면서 나중에 입주할 때쯤 되면 5억까지 올라갈 것 같대. 3억짜리인데 프리미엄을 내가 5천만 원을 주고 사겠다. 그럼 5천만 원을 주고 샀는데 다음날 얘가 2천만 원을 또 높여서 또 팔았어. 그러면서 가격이 짓지도 않았는데 3억에 분양한 게 5억이 돼 있는 거예요. 너무 가격이 막 올라가니까 문제 생길 거 아니야. 그러면 분양권을 팔지 못하게 분양권을 넘기는 걸 전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어서 팔았다는 뜻이에요. 전매를 못하게 뭐 해야겠다 이거. 금지. 요기 지역만 해야 돼요? 대한민국을 다 못하게 해야 돼? 요기 지역. 투기가 일어나는 지역만 하면 되지 않냐. 그래서 주택법에 가면 투기과열지구라는 걸 묶어버려요. 투기과열지구라고 묶어버리는데 그거를 8월 2일 날 작년 8월 2일 날 문재인 정부에서 서울특별시를 뭘로 묶었어요? 투기과열지구로 묶었어요. 그럼 이제 서울에서 분양하는 아파트를 내가 계약을 체결하고 나서 팔 수 있다, 팔 수 없다? 팔 수 없다. 뭐 할 때까지 못 팔아요? 등기할 때까지 못 팔아요. 그럼 등기하고 나서 팔아야 되죠. 그럼 만약에 분양권을 투자를 하겠다는 사람이 왔어요. 분양권을 투자를 하겠다는 얘기는 분양권은 예를 들어서 3억짜리면
10%의 계약금이 들어갔다 그러면 얼마만 투자하면 돼? 3천만 원. 3천만 원만 투자하면 되는 거죠. 근데 이 계약할 때 청약을 넣었는데 경쟁률이 예를 들어서 5대 1이었어. 5대 1이면 내가 넣었는데 1순위 자격으로 일단 당첨이 돼야 되는데 당첨마저 됐고 계약까지 했어요. 그럼 내가 지금 3천만 원 넣었는데 누군가가 7천에 사겠다는 거예요. 그럼 난 얼마를 이제 프리미엄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4천만 원을 버는 거야. 이게 분양권 투자예요. 근데 그거를 서울에서는 지금 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서울에서 안 되는데 서울에서 분양권 중개를 하고 앉아있다. 끝난 거죠.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벌금 먹어요. 집이 무효되고 계약 취소돼 버리고 그런 것들을 규제하는 게 무슨 법에서? 주택법에서. 그럼 주택법에서 이 내용을 배우면 여러분 이제 실무 이제 나가서 이제 중개사무소에 앉았을 때 사람들이 물어보는 말들이 이런 말들이란 말이에요. 이런 말들을 내가 알고 있어야 설명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실무 과목 맞아요? 이론 과목 맞아요? 실무 과목이죠. 근데 그 과목에 대해서 이제 실무적인 거를 최소한 좀 알아야 되는데 실무를 하다 보면 우리나라는 법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 중에 공법은 너무 양이 많잖아. 필요한 거 6개만 뽑아 놓은 건데 부동산에 관련된 법들을 보니까 자, 한번 볼게요. 자, 여기 사진 보시면 외국인들이 왔을 때 이걸 딱 보면서 어떤 말을 했었냐면 저 사진을 딱 보더니 제일 먼저 했던 말이 한국 사람은 어디서 산다라고 했을 것 같아요? 교도소에 사는 것 같대요. 교도소 같대 저게. 다 저기서 아침이 되면 나오고 들어가고 교도소 같이 생겼다는 거야 자기 나라. 예. 근데 아파트 공화국이잖아요. 왜 아파트가 돈이 됐냐? 일단은 적은 땅에다가 주택은 되게 수요자가 많은데 공급이 안 되니 그리고 살기도 편한 게 아파트죠. 예.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수요자가 많아지면서 가격이 올랐는데 자, 이거 볼게요. 지금 현재 부동산 그러면 자, 이 주택은 부동산이에요, 부동산 아니에요? 부동산이죠. 이 어디다 줘놨어요? 땅에다 줘놨으니까 땅도 뭐예요? 부동산이에요. 그럼 얘는 뭐예요? 동산이죠. 동산인데 부동산과 유사하게 가는 거잖아요. 그럼 준부동산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느낌은 알았을 거예요. 그럼 철저하게 저는 저 건물하고 밑에 있는 토지에 규제가 되어 있는 것들만 앞으로 배울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부동산 공법 시간에. 그러니까 요게 두 개로 나눠졌는데 중간에 있는 요 자동차 같은 놈은 좀 이상한 놈이 된 거죠. 그럼 이제부터 문항수가 어떻게 나올 거냐? 제가 아까 토지하고 건물 관련된 건데 얘네 부동산 공법에 들어있는 내용 보시면 토지 관련된 게 거의 26문제 나와요. 4개 법이 있다 보니까 26문제. 건축물 관련된 게 아까 말했던 건축법하고 주택법에서 7문제, 7문제에서 14문제가 나와요. 총 다 더해서 몇 문제네? 40문제죠. 40문제인데 아까 과목의 낙방 점수 얼마? 40점이면 16개 이상만 맞히면 성공하는 거예요, 일단. 16개. 16개. 그러면 저기서 어느 걸 위주로 공부를 많이 해야겠구나, 이거. 토지 관련된 거 위주로 많이 해야 돼요. 토지 관련된 거 26문제 다 맞히면 건축법 관련된 거 공부 안 해도 돼요. 근데 토지 관련된 26문제를 1년 동안 공부를 해서 다 맞힐 수 있냐? 없어요. 10년에도 못 맞춰. 왜? 틀리다고 하는 문제가 6문제에서 7문제 나와요. 예. 난이도 조절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난이도 조절하면 대한민국 공인중개사 자격증 못 딸걸? 여기서 난이도 조절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한다 그러면 공법 아니면 공시세법 이런 데서 할 건데 만약에 40문제 중에 7문제를 틀리라고 내버렸다. 그럼 몇 개를 맞출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일반적으로 공부한 사람들이 33개. 33개. 또 실수해서 32개 맞았다. 그러면 점수가 몇 점이 되는 거네? 80점이 되는 거예요. 그럼 80점이 됐는데 공법에서 80점 맞았다. 전국 수석 쪽에 들어가요. 80점이 맞으면. 근데 좀 쉽게 나온 해가 예를 들어서 6개 정도 틀리라고 냈다. 그럼 이제 몇 개가 되냐? 34개가 되니까 85점 되는 거죠. 찍은 게 하나 또 맞은 거야. 87.5 나오죠. 지금은 수석 발표를 안 하는데 예전에 발표할 때 그 합격자 중에서 제일 이제 수석했던 사람들 점수 나오잖아요. 공법은 수석 합격자가 85점, 어떨 때는 90점이 됐었어요. 맞출 수 없는 문제가 있다라는 거야. 수석한 해도. 그러니까 우리가 90점을 목표로 80점을 목표로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몇 점을 목표로 가야 돼 일단? 일단은 평균 60점인데 누가 점수가 좀 잘 나올 거니까 그럼 얘한테 원조 조금만 받으면 되잖아요. 너는 그냥 60만 나와라. 너 60만 나오고 너는 80 나와라. 몇 점만 맞아도 되네. 이 4점만 맞아도 합격하는데 지장이 없는데 불안하거든요. 왜 불안하냐면 마킹을 할 때 시험지 마킹할 때 여기 오지선 다잖아요. 펜이면 여기다 이제 색깔 칠해야 되잖아.
쳐다보면 여기 떨려.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마킹이 잘못돼서 두 개 마크가 무효되거든, 무효되면 하나라도 마이너스 됐을 때 내가 40점을 맞아버리면 37.5가 되는 거예요. 37.5면은 어쩔 수 없이 다른 게 아무리 잘 나와도 이 과목 때문에 꽈락 걸려서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불안하니까 최소 점수 저는 50점을 가되 목표는 60점으로 일단 가는 게 맞는 거예요. 목표는 6점인데 그래도 50에서 60 사이를 맞으면 얘가 10점만 줘도 되니까 2차 과목을 합격하는 데는 지장이 크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관련된 설명을 여기까지 할 거고, 그럼 이제부터 부동산 공법 관련된 내용 하나 보면서 정리할 테니까 잠깐 쉬었다가 커피 한잔 하시고 바로 이어서 할게요. 네, 잠시만 쉬겠습니다.